유발 하라리가 기고한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의 소유주가 일본 경제신문, 이거 니케이라고 그랬죠. 이 니케이였던 거 혹시 아셨어요? 유발 하라리가 국가의 생체정보 장악을 우려하면서도요, 정보의 투명한 공개 정도로 대안을 제시한 것이 어떤 함의가 있는지를 비판적으로 생각해 보셨는지요. 또 글로벌 솔리데리티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개방과 결속과 같은 방향을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그것이 어떤 함정 같은 걸 갖고 있지는 않은지 의심은 혹시 안 해보셨는지요? 제가 이 영상에서요, 유발 하라리의 논거를 비판적으로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유튜브 등을 통해서 유발 하라리의 주장을 접하신 분들이 꽤 많으실 텐데요. 들으시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긴 했지만 뭔가 좀 추상적이라서 뭘 어쩌라는 건지 잘 모르겠다는 느낌, 그런 게 좀 있으셨던 분들은요, 이 영상 좀 주의 깊게 한번 시청해 보시기를 권하겠습니다. 유발 하라리의 주장을 비판적으로 독해하는 방법에 대해서요, 한번 같이 생각해 볼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엇이든 세 가지로 가르쳐드리는 명지대 교수 김익환입니다. 여러분들 코로나19 이후의 세계라는 유발 하라리 교수의 논거에 대해서 들으신 적이 있죠. 요즘 블로그나 유튜브에 아주 자주 소개되는 그런 글이죠. 파이낸셜 타임즈라는 영국의 경제신문에 실린 짧은 글인데요. 이 글이 도대체 왜 우리 한국에서 이렇게 주목을 받는지 저는 사실 처음에 좀 의아했습니다. 간단히 말하자면요, 세 가지를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위기 상황에서는 긴급한 의사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때의 결정이 이후의 국가 운영이나 사회에 아주 길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재난 상황에서의 순간의 선택들, 이걸 아주 잘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일종의 긴급 상황 대응론 같은 측면에서의 발언이고요. 두 번째는 국가의 감시나 통제보다는 국민의 자율권이 작동하도록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정보 권력론과 관련이 된 언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일국 수준에서의 봉쇄적 대응이 아니라 글로벌한 연대와 결속의 지향을 가져야 한다. 일종의 국제관계론적인 측면에서의 주장이 그 핵심 내용입니다. 근데요, 사실 이 정도의 얘기는요, 지금 유발 하라리가 한국에서 이 정도로 엄청난 주목을 받을 만한 그런 아주 센세이셔널한 수준의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도대체 왜 한국에서는 그 열광적인 반응을 보였을까 하고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요, 그의 신문 기고문 안에요, 한국에 대한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정보 권력론과 관련해서요, 유발 하라리가 전체주의적 감시 그리고 시민 자율권을 이렇게 대비시키고 있는데요. 전자, 그러니까 전체주의죠. 이 예로 중국, 이스라엘, 북한을 들고 있고요. 후자의 예로 한국, 대만, 싱가포르를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예에 한국이 들어가 있는 거죠. 한국이 코로나19라는 재난 상황에서 시민의 자율권을 잘 살린 대표적인 사례로 그렇게 언급이 된 셈인 거죠. 많은 블로거들하고 유튜버들이 이 점을 주목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한국하고 일본의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을 비교하면서요, 한국이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를 대비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고요. 한국이요, 미국이나 유럽보다도 더 과학적인 대응을 아주 잘했다. 그래서 한국의 대응 방법을 배우려고 전 세계가 아주 난리다. 이런 식의 내용들이 유튜브나 블로그에 요즘 자주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선진국이다. 이런 마음을 시청자들에게 어필을 한 거죠. 10만 조회, 100만 조회 되는 이런 영상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유발 하라리가 한국이 잘했다, 국가가 개인정보를 활용해서 감염자의 동선을 파악하고 통제를 함과 동시에요, 요거는 전체주의적 경향이죠. 그것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또 국민들이 자율적으로 감염을 막기 위한 그런 행동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건 이제 국민의 자율권의 경향이지 않습니까? 결국 정보 권력의 문제를 풀어갈 하나의 길을 보여줬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니까요, 시청자들이 엄청 기분이 좋아졌던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유발 하라리의 신문글은요, 심지어는 대학 수업에서 리포트로도 엄청 많이 낸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런 현상을 꼭 나쁘다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요, 이 주장이 정확하게 뭘 의미하는지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우선요, 첫 번째 이야기는 재난사회론이잖아요. 혹은 이거 긴급상황 대응론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런 측면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코로나19 같은 재난위기의 상황에서는요, 긴급한 의사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 당연하죠. 이때의 결정이 이후 국가 운영이나 사회에도 길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의 선택을 아주 잘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당연하죠. 재난사회론, 긴급상황 대응론. 그동안 여러 학문 분야에서 꽤 다루어졌었죠. 특히 최근에는요, 거버넌스. 핵심 개념이 거버넌스예요. 그러니까 국가뿐만 아니라 시민사회가 함께 협력해서 재난에 대응하는 것의 중요성, 그리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대응이 국가의 대응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는 거, 뭐 이런 점들이 그동안 많이 논의가 되어 왔습니다. 요새 리베카 솔릿 되게 유명해졌죠. 한국에서도. 이 폐허를 응시하라, 재난 유토피아라는 그런 부제가 붙어 있는데요. 펜타그램이라는 출판사에서 2012년에 이 책이 나왔죠. 이 책 정말 참고할 만합니다. 꼭 일독을 권해요. 리베카 솔릿은요, 시민의 자발적 대응 속에 질서, 이타적 행위들, 공동체적 대응을 통한 공동선의 실현, 이런 현상들을 아주 다양한 재난 상황을 조사를 해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 책은 정부의 대응보다는 시민의 대응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성격의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발 하라리는 이 점에 대해서 비교적 국가와 시민사회 양측을 다 중시하는 듯 하지만, 잘 보면요, 유발 하라리는요, 국가가 시민의 자발성을 유도하는 정책을 쓰는 것이 중요하다, 이 점을 강조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굳이 얘기하자면요, 국가의 대응의 방향성이 훨씬 더 중시되는 그런 관점인 거죠. 리베카 솔릿은 그에 비하자면요, 국가의 역할의 한계, 지금 존재하는 서구 국가들의 자본주의적 또는 관료적 또는 권력적 양태들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인 관점을 견지를 하고 있고요. 그에 대신해서요, 재난 상황에서 형성되어지는 자발적인 시민 권력의 작동에 대해서 아주 높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굳이 말하자면요, 리베카 솔릿과 같은 관점에서 유발 하라리를 비판적으로 지금 보고 있다, 뭐 이렇게 제 입장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정보 권력론과 관련된 유발 하라리의 논점인데요. 유발 하라리는요, 국가의 감시나 통제보다는 국민의 자율권이 작동하도록 하는 선택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면적으로는 명확하게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요, 국가가 정보를 장악하는 것을 용인한 것을 전제로 해요. 그 상태에서 그 정보의 일부를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공개함으로써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코로나19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뭐 이런 입장인 거죠. 이 부분에서 한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유발 하라리는요, 전체주의적 감시, 이거 용어로는 surveillance라는 건데요, 이것하고요, 시민의 자율권, empowerment라는 용어를 쓰고 있죠. 이 양자를 대비하면서요, 전자를 중국, 이스라엘, 북한, 후자를 한국, 대만, 싱가포르로 이렇게 예를 들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결국은 유튜버들이 엄청난 반응을 했던 거잖아요. 근데요, 사실은요, 한국, 대만, 싱가포르이 정보자유주의 국가인가, 그리고 시민자율권을 최대화해서 코로나19를 막았나, 이거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기도 합니다. 한국이 사실 엄청 잘했던 거는요, 검사 키트를 양산하고요, 적극적인 검사를 시행했고요, 또 마스크 등을 신속하게 생산하고 배분을 했던 거였어요. 정보 권력의 측면에서는요, 우리가 어떻게 했는가를 좀 더 짚어볼 지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한국 정부는요, 통신사하고 카드사 등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해서 감염자들의 동선을 일일이 파악할 수 있었고요, 2차, 3차 감염의 루트를 차단하는 데 주력을 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이 정책의 실행으로 인해서요, 적어도 감염 루트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고요,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미리 식별해내고 그들에 대한 격리 조치, 그리고 신속한 검사, 이런 것들을 시행해서요, 코로나19를 확산을 좀 덜 하게 하는데 아주 효과적인 대응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유발 하라리가 논했던 거는 코로나19 이후의 세계잖아요. 그러한 국가의 정보 장악과 활용이 비상사태에서는 허용될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그거는 우리 인정을 하죠. 그런데 그 이후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유발 하라리가 논의를 했잖아요. 그런데 국가의 정보 장악을 장기적으로 견제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요. 단지 그 정보의 일부를 투명하게 공개해서 시민들이 자율권을 잘 작동하게 하는, 뭐 이런 부분만 높이 평가를 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겁니다. The Soap Police라는 용어를 쓰면서요, 비누로 손을 씻는 것이 바이러스를 죽인다라는 정보를 시민들에게 알게 해서요, 시민 스스로가 폴리스로서 역할을 하게 했다, 뭐 이런 얘기죠. 이것은 경찰이 감시해서 손을 강제로 씻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훌륭한 접근이다, 뭐 이런 얘기예요. 유발 하라리가 높이 평가한 건 바로 이 지점입니다. 그렇지만요, 코로나19 이후의 체제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면요, 논점 하나를 더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국가가 시민들에 대한 개인정보, 그러니까 기술 발달로요, 모든 시민의 일거수일투족을 24시간 감시 가능하게 된 이런 시대, 이거 우리가 over the skin이라고 그러는데 겉모습이죠. 겉정보죠. 그것뿐만 아니라 속모습, 그러니까 under the skin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under the skin까지도 이게 생체 정보예요. 이 생체 정보나 속마음까지도 정보로서 국가가 파악을 하고 이것을 통제 가능하게 된 이런 시대. 이거 푸코, 아감벤 이런 철학자들이요, 이미 생명 권력이라는 용어로 그 문제점을 지적한 바가 있어요. 국가는요, 이런 정보를 독점해서요, 이를 생명 권력으로 발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보의 일부를 공개하고 시민들이 그걸 통해서 스스로 감염 위협으로부터 회피하는 데 적절하게 대응했다고 해서요, 그 생명 권력으로서의 지배와 통제의 가능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측면에 대한 대안 방향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저는 유발 하라리 교수의 글에는 문제점이 남아있다고 이렇게 비평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유발 하라리는요, 시민자율권, 임파워먼트죠, 이런 용어만 썼지 그 방법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국가가 취득한 시민의 생명정보에 대한 격리, 그러니까 재난 상황에서의 일시적 사용권이요, 말 그대로 일시적일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법제적인, 시민 권력적인 대안이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 번째가요, 국제관계론과 관련된 유발 하라리의 언급인데요. 하나는요, 국가 수준에서의 봉쇄 대응이 아니라 글로벌한 연대와 결속을 지향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요, 이 글로벌한 연대는요, 개방, 그리고 솔리다리티, 그러니까 결속이죠. 이런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근데 이 결속은요, 실질적으로는요, 미국이나 다국적 자본을 중심으로 해서 그 솔리다리티가 실현된, 다시 말해서 국제적 권력의 핵심부를 중심으로 결속의 구조가 만들어진 측면이 아주 많다, 이런 점입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신자유주의 질서 같은 것도요, 어떤 의미에서는 솔리다리티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유발 하라리가 이 신자유주의를 뛰어넘는 미래의 솔리다리티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잘 곱씹어 보잖아요. 그러면 유발 하라리의 이번에 코로나19 이후의 세계라는 글의 내용은요, 지금 미국의 트럼프 체제, 러시아의 푸틴 체제, 중국의 시진핑 체제와 같은 글로벌 솔리다리티보다는 내셔널리스트 아이솔레이션이죠. 국가적 고립주의라고 하는데 이것이 훨씬 더 앞서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 상황에서 그것보다는 더 개방적이고 국제협력을 촉진하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 이런 뉘앙스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유주의적 질서, 다시 말해서 자본과 국제적 권력의 힘에 의해서 맺어지는 이런 국제관계, 이런 측면을 보다 근본적으로 비판하고 있지는 않다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 부분 좀 더 정확하게 읽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 파이낸셜 타임즈가 보수적인 경제지인데다가요, 세계의 이른바 엘리트 집단, 정책 판단을 주로 하는 이 엘리트 집단들에게 꽤 영향력이 있는 그런 신문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요, 지금 한국에서 유발 하라리의 글을 일방적으로 높이 평가하는 것은 좀 위험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좀 무겁고 학문적인 용어가 난무하는 그런 영상을 오늘 찍게 되네요. 그다지 어려운 얘기는 사실 아니니까요, 한번 쭉 보시고 같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한국이 이번 코로나19에 대해서 아주 잘 대응한 것은 맞아요. 그렇지만 코로나19를 극복한 이후에 우리에게는 도대체 어떤 과제가 주어질지, 특히 국가의 정보 독점, 그리고 정보 자유주의의 문제, 그리고 미국 등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관계 속에서 한국이 어떠한 스탠스를 취할지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문제제기를 저희가 해봐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저는요, 생체 정보를 국가가 장악할 수 없도록 하는 정보민주주의의 과제, 그리고 국제관계에 있어서 개방성과 독립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과제 등에 대해서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발 하라리가 지적은 안 했지만요, 그 이외에도요,
이 Uncontact Society, 그러니까 비대면 사회예요. 이 비대면 사회의 새로운 구조들, 노동과 시장의 문제들, 삶의 양식의 변화들, 이런 것에 대한 논의도 앞으로 굉장히 중요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에 대해서도 한번 제가 시간이 되는 대로 의견 나누는 그런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발 하라리에 대한 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 저의 해석과는 다른 의견이 있는 분들 꽤 많이 있으실 거예요.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의견 교환을 하면 되게 재밌을 것 같고요. 제가 저의 의견도 반드시 답글로 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요, 3가지 있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모두 부탁드립니다.